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효율과 생산성이 지배하는 경제에서 우리는 흔히 어떻게, 무엇에 매몰되긴 합니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더 촘촘한 공정을 설계하면 훌륭한 배가 만들어질 거라 믿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외적 보상보다 더 강력한 건 내적 동기, 즉 의미의 가치죠. 명확한 목적지 없이 투입되는 노동력은 단순 비용에 불과하지만 열망을 품은 구성원들의 몰입은 측정하기 힘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는 말했죠.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거나 일을 지시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끝없이 광활한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어라. 때로는 일보다 꿈에 관해 대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조금 전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어섰네요. 현재 5,011, 100.1포인트, 2%나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3, 4%대 강세, 현대차는 6% 추가로 올라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1등이 900조 원, 2등이 560조 원, 3등이 110조 원, 거의 120조 원까지 어마어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증시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너무 춥죠? 전국이 영하권입니다. 전남 광양 또 부산 기장에서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밤샘 진화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건조해진 날씨에 춥고 강한 바람도 부니까요. 각종 화재 사고 또 한파 사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지역 이름인데요. 지역 이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9년부터 덴마크 자치령인 이 땅을 큰 부동산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사들이겠다라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당시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게 현재까지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땅을 미국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럽 8개 나라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라고 했다가 밤사이에 이걸 철회했죠. 해서 미국 증시 다시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이 땅은 어디일까요? 북구 항로, 전략자원, 군사기지, 또 미국과 유럽, 러시아, 또 중국까지 맞붙는 지정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10배 크기의 섬이라고 하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영어로는 초록의 땅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그 네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도 올랐고 우리 시장도 엄청 강합니다. 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다보스 연설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2월 1일 유럽 8개국에 예고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소위 말한 타코 트레이드가 또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락했던 증시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우지수 1.21, S&P 500 1.16, 나스닥 1.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5,000선 넘어서서 5,012, 100일 102포인트 2%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9% 오르네요. 강합니다. 와, 정말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렇게 빨리 볼 줄이야. 그러니까 설마라고 했는데 굉장히 빨리 왔어요. 네, 볼 거는 같았는데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거든요. 증권사들이 예상한 코스피 전망치가 상반기에 5천 본다예요. 근데 이미 1월에 5천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월 초보다 지금 1월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올 들어서 2배 올랐습니다. 지금 한 2주 만에? 네. 그렇게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 코스피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아직 코스닥은 우리가 천스닥이라고 얘기하죠. 네.
아직 천수닥이 안 됐습니다. 참고로 1997년에 문을 열 때가 1000이었습니다. 네, 좀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어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되게 고조가 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2.57%나 하락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주가 하락하면서 지수 낙폭이 컸는데요. 이렇게 하락할 때 놀랍게도 개인은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9,560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이게 21년 12월 29일 1조 1,500원 순매수한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개인 순매수라고 합니다. 네. 이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600억, 2,700억 정도 순매도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큰 순매수라고 했잖아요. 코스닥에서.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큰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반대로 움직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바이오주가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어제 22% 이상 하락하면서 지수를 내려갔는데 이 22% 하락한 걸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알테오젠만 놓고 봐도요. 기관이 6,300억, 외국인이 3,500억 순매도했거든요. 네. 근데 개인은 혼자서 알테오젠을 6,400억 순매수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니고 개인의 주체가. 개인 주체가 네. 네. 혼자서면 참 부럽죠. 네. 네. 코스닥 전체 개인 순매수 규모의 67%를 알테오젠 단 한 종목을 순매수한 겁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22%,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22%나 폭락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고요. 이 시각 현재 환율 한번 볼까요? 1,467원 정도입니다. 67원. 1,480원 넘어섰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급락했어요, 환율이. 네. 어제 기자회견 하는데 그 질문이 나왔어요.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뭐라고 답했냐면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중심으로 환율 안정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 발표할 때는 내부적인 환율 전망치나 목표치 언급한 적 없습니다. 특정 수준의 환율을 거론하는 것 자체만으로 시장 충격 줄 수 있거든요. 일종의 목표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1,400원이라고 콕 집어 얘기했고요. 게다가 한두 달 정도라고 시기까지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게요. 뭐가 좀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의 발언이 또 강력한 구두 개입처럼 되면서 환율이 또 내려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1,480원 올라갔던 환율이 다시 1,46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뭔가 대책이 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1,400원이라는 목표치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더 중요하게 시장에서 봤습니다. 한두 달 안에 뭐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한두 달 안에 뭔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예상되는 게 국민연금기금이 26일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 1월에 운영위원회 여는 건 좀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열기로 했어요. 열어가지고 국내외 아마 투자 비중 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투자 조금 줄이고 국내 투자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달러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번째는 공격적으로 해외 증권 투자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 이미 이른바 서학개미죠. 이미 쓸 만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자금 여력이 소진되면서 아마 수급 불안이 완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큰데요. 4월에 한국의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시장의 기대 환율을 낮추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는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을 계기로 한 56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안정에 상당히 보탬이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네 번째로 이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 그리고 지금 국장이 이렇게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여기에 국장 복귀 서학개미 대상으로 해서 양도세 면제 등 정책을 내놓을 거잖아요. 네. 이게 효과가 이제 조만간 가셔야 될 거다. 한두 달 안에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한두 달 1,400원이라고 제시한 건 사실상 대통령이 구두 개입을 한 거잖아요. 네. 시장 전체의 기대 심리를 선제 관리하고 환율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의도가 담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들 향해서는 그렇고 당국자들 향해서는 분발해라.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로 읽힐 여지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향해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도 볼 수 있다. 네. 환율이 1,480원 이상으로 오르진 않을 거니까 수출업체는 달러 매도를 고려하고 수입업체는 달러 매수 시점을 조금 늦춰보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다라고
거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화는 어찌됐든 약세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그런데 국제 금값 온스당 4,800달러도 넘었었어요. 금값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 나온 지표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한국은행이 지난 4분기 국내 총생산 GDP를 발표했습니다. 전분기보다 0.3% 감소하면서 역성장을 했어요. 4분기에. 네, 소비는 소폭 상승했지만 건설, 수출, 수입 등이 크게 줄어든 건데요. 이로써 지난해 연간 성장률 1% 기록했고요. 한국은행의 전망치 0.8%를 웃돌았는데 이거 우리가 가끔 나오는 보면 무역 수지 지표 있잖아요. 네. 이거와는 좀 대비가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무역 수지는 연일 사상 최대 흑자인데 GDP는 주로 또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 거고 지난 4분기에는 사실상 뭐 정부 지출이라든지 민간 그게 수입이 다- 약간 네, 늘어난 거 맞아요. 외에는 또 건설 투자 특히나 부진한 건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체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금값을 얘기하자면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좀 완화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금 같은 경우에는 긴장이 고조됐을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떨어졌겠죠. 긴장이 완화됐으니까. 그래서 이 금값이 1,800달러 밑으로 내려와서요. 4,700달러 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는 거의 4,900달러 선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세를 지속했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가 됐고요. 실질 금리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탈달러 하면서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자면 금이 궁극의 안전자산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53차례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문가들은 올해도 랠리를 지속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을 이제 사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차익 실현 금을 좀 있는 금을 좀 팔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팔려고 막상 가면 가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이게 금이 좀 쉽지가 않아요. 실물을 사고 판다는 게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사고 팔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보자면 우리가 금값을 볼 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700달러다, 4,800달러다. 이게 다 뭐냐면 글로벌 금시세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환율로 계산하니까 그러면은 원화로 요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국내 금 시세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 금 시세를 반영하긴 하지만 이걸 그대로 따르진 않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금 시세도 변화하고요. 국내 수급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국내 금 시세라고 해도 이건 일종의 기준치입니다. 어쨌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왜 두바이유가 배럴당 얼마야? 라고 얘기해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서 원가 구조가 달라서요. 이게 금 시세가 일종의 기준가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갔을 때 어떤 가격이냐는 좀 가게마다 다릅니다. 두 번째가 살 때 팔 때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주요 거래소 19일 금 시세 발표를 보면요. 24K 순금 한돈 3.75g입니다. 살 때 가격은 97만 1,000원. 근데 팔 때는 80만 7천원에서 80만 8천원이에요. 거의 16만 원 넘게 차이나요? 네,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 뭐 금은방이 뭔가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들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가격 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가세입니다. 금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10%예요. 살 때는 시세의 10% 가격이 더 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가세는 살 때만 부과돼요. 팔 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판매가 여기에 더해가지고 골드바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기계 사용료, 전기료, 임가공비, 운송비, 유통이윤 등등이 반영되면 평균적으로 팔 때보다 살 때 한 15% 정도 비용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 금값이 오르는 시기잖아요. 네. 이것도 어쨌든 물건의 수급이다 보니까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싸게 팔아야지 잘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하는 곳에서는 현장 시세보다 좀 낮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게 저는 순금이라 그래서 24K라고 하면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99.99, 99.9, 99.5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49이라고 해서요. 99.99, 9가 4개가 있잖아요. 네. 이게 해당하는데 돌반지는 여기 가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99.9, 99.5예요. 아하. 그래서 순도 차이가 정년 및 세공 기술 문제로 발생하는데 이게 내가 굳이 장식으로 안 갖고 있고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골드바 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0.09
퍼센트 포인트 차이도 날 수 있는 거네요. 어찌 됐든 간에 실물에는 이제 떼 나가는 뭐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고 팔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일단 14K, 18K보다는 24K 순금을 사는 거고요. 아까 말한 이 99.99냐, 99.95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골드바 사는 편이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반지 목걸이 하면 약간 이게 세공이 들어가서 순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금을 살 때는 보자면 한국조폐공사, LS, 한국금거래소, 삼성금거래소 등 권위 있는 업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짜 금이라는 걸 인증해 주니까요. 그리고 이 금 제품 보면은 금 관련 협회가 인증하는 금 마크, 태극 마크, 홀 마크 요게 이제 따라오거든요. 요거 잘 보관하셔야지 재판매할 때 유리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살 때랑 팔 때 차이가 최소 15%는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금을 살 때는 시세가 최소 한 20%는 올라야지 내가 이득이구나라고 염두에 두시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가적인 여러 가지 비용 부담 싫다라고 하면요. 많이들 쓰시죠. 골드뱅킹이라고 해서 왜 은행에서 약간 예금하듯이 금통장 개설해가지고 금 모으는 방법 있고요. 아니면 금 관련 펀드, ETF 등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보다 금융이 나을 수도 있겠어요. 아, 금융. 네. 훨씬 더 쉽게 융통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금융인 거죠. 지금 너무 춥습니다. 호남 서해안 또 제주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발령돼 있는데요. 너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동파 사고 많이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20일 강추위 하룻밤 사이 서울에서만 수동해랑이 동파가 13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보일러 업체죠. 귀뚜라미가 혹한기 보일러 관리와 난방 전략을 안내했는데 네. 일단 동결 사고 대부분 물이 흐르는 배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일러와 연결된 직수, 난방, 온수, 응축수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서 외부 냉기를 차단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외출할 때 보일러 완전히 끄면 실내 온도 급격히 떨어져서 동파 위험 커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재가동하면 오히려 난방비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일러 끄지 말고 네. 실내 설정 온도를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수가 나오지 않으면요. 직수나 온수 배관의 동결을 의심해서 보온재를 제거한 다음에 네. 한 50에서 60도씨의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이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수도 요금은 또 올랐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4년 기준 상수도 통계를 오늘 홈페이지와 국가 상수도 정보 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봤더니 24년 기준으로 평균 수도 요금은 1리터당 0.829원, 1년 전보다 4.1% 올랐습니다. 요금과 함께 수돗물 1리터당 원가도 1.114원으로 전년에 건져서 한 4.2%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요금 원가가 동시에 올랐거든요. 요금 대비 원가 비율을 말하는 요금 현실화율 이거는 74.4%로 전년 74.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원가도 오르고 요금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담합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자면 하나,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이 22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LTV를 비롯해서 가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 담합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 8천억 규모고요. 이 담합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따라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4%에서 약 2,72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LTV가 만약에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지죠. 네. 근데 LTV를 낮게 하면 다른 은행보다 대출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이걸 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은 61%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4개 은행이 담합을 했어요. 근데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끼리는 담합을 해서 LTV를 만든 다음에 자기들끼리는 똑같이 하고 다른 은행보다는 살짝 낮게 해가지고 자기들 은행 대출이 더 잘 나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거다라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은행의 입장이 좀 재밌습니다. 실무적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참고한 것인데 고객의 이익을 해쳤다는 결론이 나와 당혹스럽다. 그러면서 덧붙인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LTV 외에도 정부 주도로 수많은 회의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런 사안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게 반발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정보를 교환한 게 담합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은행 출입할 때 보면 항상 은행 어떤 담당 실무 직원들이나 관리 직원들이 모일 때는 은행연합회 직원을 끼든지 당국 관계자를 끼든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괜히 오해 사기 싫어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 주도로도 그 수많은 회의하면서 정보 맞아요. 공유하는데 이게 왜 담합이냐? 일단 요거는 또 나중에 또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지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고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어떤 지역 이름, 땅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7년 전부터 큰 부동산 거래가 될 거다. 미국이 이 땅 매입할 수 있다. 언급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는 더 강력하게 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죠. 또 자원도 많다고 알려진 이곳. 네 글자인데요. 영어로 푸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우님, 꿈과 희망의 에버랜드. 7463님, 아이슬란드와 이름을 바꿔야 할 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항상 헷갈립니다. 예, 아이슬란드랑 이곳. 이름은 참 푸른 땅이라는 곳인데 사실은 좀 언 땅이 더 많다고 하죠. 그 빙하도 많고. 정광호님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탐이 나더라도 강탈하는 건 좀 아니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9582님, 이 땅이 아무리 좋더라도 힘으로 빼앗으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또 의견 보내주셨고, 3722님은 트럼프가 이 땅에서 나는 광물 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죠. 라고도, 과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5153님은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더 추울까요? 라고. 제가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 기온도 뭐 영하 13도까지 내려갔는데 잠깐 찾아보니까요. 평균 기온이 한 영하 19도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1월 13일 기준으로는 영하 5도, 또 추운 지역은 영하 13도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은 좀 비슷합니다. 자, 이 땅은 어디일까요? 네 글자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최근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Z세대 사이에서 밥보다 잠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가 이 수면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젊은 세대가 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밥보다 잠이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에 저희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실시해 봤는데 10대와 20대 모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1위는 돈이긴 했습니다. 돈이긴 했는데 그 다음 2위가 바로 잠이라고 답을 할 정도였는데 돈 다음이 잠이요? 네, 돈 다음이 잠이었고요. 그게 무려 가족이나 친구, 애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특히 2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전체 응답자보다 한 5% 정도 높게 나타나서 굉장히 잠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라고 나타났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의외입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네. 그만큼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적다라는 또 방증 아니에요? 그렇죠. 잠을 잘 자면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저희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1위로 꼽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응답자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이 조금 못 되는 6.8시간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OECD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 27분에 비해서 훨씬 짧게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10대의 경우에 이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이 6.3시간으로 나타났고 무려 그 6시간 미만으로 잔
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3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10대 친구들이 굉장히 좀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었는데 특히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갈수록 이게 수면 시간이 짧아져서 이 학업에 어떤 영향도 큰 것으로 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잠이라는 게 네.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도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응답자의 한 45% 정도만이 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죠. 이 수치가 본인이 잘 잔다라고 응답을 했었는데 또 다른 조사를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네. 매일 숙면한다라고 하는 비율은 한 7% 정도에 불과해서 대부분 좀 한국인들이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면 그러니까 네, 진짜 숙면. 잘 잔다는 게 7% 매일 잘 밖에 잔다. 없는 예, 이게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0대 연구소에 따르면 안타깝지만 1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잘 잤다의 비율이 40%가 채 되지 않아서 이게 가장 낮은 계층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특히 젊은 계층들은 잠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잠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면 상태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잠들기까지가 되게 힘들다. 네. 그래요. 근데 예전에 보면 네. 잠을 줄여서 공부하고 일하고 또 놀 때도 좀 이제 음. 늦게까지 놀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Z세대 사이에서는 숙면이 중요하다라는 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사실 뭐 잘 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가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상을 영위하는 게 좀 옳은가라는 질문을 좀 젊은 세대들이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예. 지난해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불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원래는 많이 썼던 단어인데 불타는 금요일. 네, 이제는 이제 그런 단어들을 잘 안 쓰고 있고 그 20대 여성의 경우에 이제 수면 관리를 잘하면 이 정신적 만족감, 즉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비율이 60%가 넘었었습니다. 이게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고요. 또 이게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면서 잘 자지 못하면 이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 잘 자지 못하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일상을 완전히 눈 떠 있는 시간까지도 망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적으로 잘 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SNS에서도 이런 열풍이 한번 있었었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틱톡 챌린지 중에 슬립 맥싱이라는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슬립 맥싱. 맥싱? 네, 뭐 그래서- 최대한으로 잔다는 뜻이에요? 네, 뭐 맞습니다. 슬립과 극대화가 합쳐진 말인데 더 빨리 자고 더 오래 자고 더 깊이 자자라고 하는 그 꿀팁들을 공유하는 챌린지인데요. 네. 요게 이 누적 조회수가 1억 회를 넘어갈 만큼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잘 자는 아이템이랄지 뭐 잘 자는 자세 뭐 혹은 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챌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자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최경미님이 저는 머리만 바닥에 닿으면 잡니다라고 보내주셨고 복입니다. 네, 그죠? 이것도 진짜 복이에요. 복이에요. 네. 7073님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일하다가 얼굴 안면 마비 왔어요. 아이고. 38살인데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고.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진짜 잠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피로 잘 회복을 해야 되겠고. 네. 근데 사실 잠이 부족한 거는 그냥 네.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이게 또 경제적인 손실까지 이어진다면서요. 정확합니다. 그 지난 3월에 네. 그 세계 수면학회 보고가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수면 부족이 사회 경제의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사례입니다. 그 수면 부족이 임직원들의 생산성을 최대 50% 이상 감소하고 이게 의료비 지출, 병가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하면 기업에 굉장히 막대한 부담을 지운다라고 하는 보고서인데요. 실제 미국은 수면 부족으로 연간 한 4,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97조 가량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미국 GDP의 한 2.28% 정도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한국 사례도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1조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잠을 자지 못해서 발생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적게 자니까. 네. 근데 잠을 잘 못 자는 게 요즘에 네. 저녁 늦게까지 스마트폰 계속 부들고 있잖아요. 그럼 블루라이트도 나오고 네. 하는데 또 SNS하고 막 쇼츠 하나씩 넘기다 보면 시간 훅 가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로 영상 쇼폼 그거 계속 본다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전에 디지털 컨텐츠를 가장 많이 즐긴다라고 하는 비율이 전 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요게 또 본인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전에 실천하고 싶은 루틴 중에 하나로 가장 그 디지털 사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답한 비율이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다만 나이가 좀 많으실수록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기보다는 가벼운 신체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비율도 높았었던 게 조금 이채로웠고요.
20대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좀 줄이기보다는 수면의 규칙성을 좀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답한 비율이 높았던 것도 좀 이채롭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좀 나를 돌보는 루틴의 시간을 좀 갖고 실제로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2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나이트 루틴의 어떤 검색량이 모닝 루틴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침에 잠을 깨는 루틴보다 네. 잠에 드는 저녁 들기까지의 시간. 어떤 루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후 늦은 시간 되면은 조도를 좀 어둡게 해놓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얀색의 전등보다는 좀 노란 등 네, 네. 이런 거 켜놓고 가벼운 산책을 한다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루틴을 내 가져가는 거죠. 몸에게도 이제 슬슬 저녁이야라는 걸 알려줘야죠. 맞습니다. 네. 그 잠을 위해서 모임의 시간도 바뀌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침 약속이 꽤 늘고 있다라고 답하는 Z세대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예전에 조찬 모임이다라고 하면은 뭐 정치인 분들이나 기업인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조찬 모임. 네. 근데 요즘에는 아침 약속이 Z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힙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다만 저녁에는 일찍 푹 자고 좋은 컨디션을 좀 만들어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모이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게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아침 챙겨 먹는 건강 루틴을 뜻하는 양생이라는 단어가 좀 유행을 하면서 네. 아침 먹기 모임도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아침에 모이니까 저녁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를 돌보는 이른바 셀프케어 시간이 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수면 제품도 인기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왜 그 안대에 차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방향제 이런 것도 잠 잘 오는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렇습니다. 팔리고 네, 있고 네. 요새는 또 어떤 게 인기예요? 혹시 그 청취자분들 중력 이불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력? 네, 끌어당기는 그 힘을 뜻하는 중력이라는 중력 이불인데요. 예.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일반 이불보다 다소 무겁게 제작된 이불인데요. 네, 요게 이제 숙면의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기능성 이불이고, 요게 약간의 무게감이 또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 요런 게 있어서 요게 좀 꿀잠 필수템으로 알려진 지 시간이 좀 됐습니다. 출시된 지는 시간이 좀 됐고, 그 또 잠에 필요한 멜라토닌 많이들 아실 텐데 요 멜라토닌이 세로토닌으로 또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요게 이제 낮에 세로토닌을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된다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조명, 세로토닌 조명도 역시 유행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유튜브 같은 곳에서 라이트 테라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고 저 간접 조명 같은 걸로. 맞습니다. 그리고 수면용 귀마개라고 해서 네. 아예 본인의 귓속 모양을 그대로 본을 떠서 만드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은 아니고 있죠. 어쨌든 귀마개인데 네, 귀를 덮는 거예요. 실리콘 같은 걸로 만드는 거죠. 근데 요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만 원 이상 되는 굉장히 조금 비싼 고가의 어떤 귀마개인데 요게 이어폰도 아니고 비싸기는 하지만 내 귀 안의 모양과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소음이 정말 강력하게 차단이 되는 귀마개라고 합니다. 근데 또 거기에 적응되다 보면 나중에 그거 없으면 못 자요. 맞아요. 저는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중이염 걸릴 수도 있고. 네. 세대나 성별에 따라서 그러면 선호하는 제품도 달라질까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10대의 경우에는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 같이 빛을 차단하는 용품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이들이 20대가 된 성인 이후부터는 기능성 베개, 뭐 경추 베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성별로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잠옷 같은 편안한 홈웨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1020 젊은 여성들은 특히 숙면과 관련돼서 뭐 수면팩, 레티놀처럼 어떤 스킨케어 제품들도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숙면을 위해서 블루투스 음향기기, 냉난방 기구 이런 것들 좀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거 핑계로 뭐 블루투스 이런 거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생각 저도 예전에 못했습니다. 그런 적은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세세한 네. 거 다 찾아보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무슨 특정 성분까지 찾는다고. 그렇습니다. 그 멜라토닌이 아마 가장 유명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게 이제 수면 주기를 조절해 준다라고 하는 호르몬이라서 알려졌는데, 이제 요게 중요해지니까 요거 젤리, 캡슐 요런 것들까지 나와 가지고 요런 것들 구매했다는 후기 SNS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멜라토닌의 조금 그 성분에 조금 관대한 게 해외에서는 조금 관대한데 이게 네. 일반 제품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해외 직구를 해왔다라고 하는 그 후기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요런 트렌드가 있다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 식품업체에서는 나의 첫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멜라토닌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한 유튜버가 자기 전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서 잘 잔다라고 하는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다만 일부 약사분들이나 의학 전문가분들은 수면에 마그네슘이 큰 효과는 없다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개인이 잘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867님이 70대 중반 남성은 꿀잠은 소주 한 병입니다라고 보내셨는데 아, 이건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들기까지는 빨리 자는 것 같으나 잠자는 중에 맞습니다. 수면의 질은 안 좋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또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면 Z세대 타깃으로 해서 뭐 이것저것 수면 마케팅 많이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일종의 아까 제가 그 나이트 루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루틴을 위한 것임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잔다라기보다 잠도 어떤 일상의 루틴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 루틴을 지겹지 않게 형성할 수 있는 굿즈들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가구업체에서는 휴대폰 전용 침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침대인데 자기 전에 휴대폰도 좀 자게 해줘라라고 하는 침대인데 이건 이제 본질적으로는 너도 좀 쉬어라. 휴대폰이 쉬는 동안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가구 브랜드는 하루에 이제 7시간 이상 숙면 기록을 남기면 이제 뭐 가구 구매 바우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침대나 베개 같은 거를 판매하다 보니까 요런 쪽으로도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투지폰, 피처폰 쓸 때는 자기 전에 핸드폰 끄는 습관이 잘 안 있었잖아요. 하죠. 네. 요즘에 스마트폰을 그냥 24시간 켜두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 침실로는 스마트폰을 안 들고 가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거 돈 쓸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근데 수면사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슬리포노믹스라고 해서 수면과 경제학의 합성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어떤 숙면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소비 현상을 뜻합니다. 예. 그 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에는 한 4,800억 정도의 수면 관련 시장 규모가 22년이 되면서 3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대부분 숙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산업을 생각할 때 저희가 좀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청년 세대가 이 슬리포노믹스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는 이들이 본질적으로 좀 몸과 마음에 여유가 없는 세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잠들기 전에 좀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현숙님이 사당 오락이 진리인 시절도 있었죠라고. 맞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네.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거였는데 4시간 자면요 다음날 공부를 못해요. 머리가 그냥 멍해져서. 맞습니다. 그리고 0501님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들 너무 부럽습니다 보내주셨고 2148님 증시 7시 개장 24시간 개장하면 더 못 잘 것 같아요. 그러고 요거 요즘에 뭐 검토한다고 나왔는데 맞습니다. 걱정은 안 됐습니다만 꼭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또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거. 미장하시는 분들도 막 밤에 또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또뭐 보니까. 코인 때문에 네, 해외 주식 맞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잠 못 자는 분들 많은데요. 자,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성장률이 1%에 그쳤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2%를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해 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 합의의 틀을 만들고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 나라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EU산 제품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그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 요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후덕죽 셰프의 모습이 요즘 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58년 경력의 백전노장인데 오히려 후배들과 요리할 때 묵묵히 잘 따라주는 모습이 또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팔로워십에 대해서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또 들어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리더십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팔로워십은 어떤 거예요? 이거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예.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개념은 벌써 한참 전에 등장했습니다. 1992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로버트 켈리 교수가 제안한 거고요.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조직의 성공을 볼 때 리더의 기여도는 20%, 음. 나머지 80%는 팔로워의 몫이다. 네. 그걸 제안한 다음에 이제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가 쭉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워낙 다수이기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게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리더랑 팔로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역할을 교환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오히려 리더십보다 팔로워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건 정작 일을 하는 건 팔로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직원들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있는 회사에서 네. 리더는 사장님부터 네네네. 뭐 중간 관리자 그 리더 이렇게 해도 몇 명 안 될 테니까 물론 의사 결정은 그분들이 중요하겠으나 그렇죠. 리더는 지시를 하죠.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해석해서 실행하는 거는 팔로워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리더가 지시하면 순종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감독이 훌륭한 전략 전술로 팀을 이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선수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을 해내지 못하면 성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독의 입장에서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그걸 상황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축구에서도 감독들이 자신의 전술을 잘 이해하고 네, 그걸 잘 수행하는 선수들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또 똑똑한 선수들이 그런 거 잘 해내고. 네, 네. 그 흔히 궁합이 맞는다는 게 그런 이야기죠. 네, 근데 왜 우리가 리더십 얘기할 때 리더마다 성향 다르고 스타일 다르듯이 맞아요. 팔로워들의 그러면 성향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스타일도. 그렇죠. 팔로우십을 제안한 로버트 켈리가 한 5가지 유형 정도로 나누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런 분류를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최근에는요. 팔로우가 본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팔로워가 자신 스스로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팔로우는 리더가 결정하면 그 결정에 그냥 의존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팔로우는 나는 리더와 함께 책임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내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성향이나 성격 요걸 오롯이 반영한다기보다는 네. 내가 속한 조직의 맥락 그다음에 리더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쪽 팀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요. 예. 근데 다른 팀에 갖다 놨더니 그냥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의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조직의 분위기와 리더와의 상호작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왜 야구 선수들도 어떤 팀에서는 되게 못하는데 네. 이적하고 나면 되게 잘하고. 맞아요. 그걸 우리는 단순히 그냥 뭐 궁합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네. 그게 또 리더십과 팔로워십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보상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 어떤 유형의 팔로워에게 보상을 많이 하느냐.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묵묵히 따르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느냐. 단순히 이렇게만 구분해봐도 내가 더 보상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그게 또 좋은 팔로워십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일 네. 수도 있겠고 네, 이게 네. 상호작용이고 또 시너지가 나야죠. 네. 근데 그 직원들 사이에서도 뭐 앞에 잠깐 성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지시하면 잘 따르는 사람, 네.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사람 아니면은 자꾸 딴지 거는 사람, 고집 피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쪽이 낫다 좀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나으세요? 저는 그래도 자기 고집 있는 사람이 좀 낫더라고요. 아, 네. 사실 뭐 이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당연히 둘 다 별로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고집을 피우는 쪽이 그나마 낫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보다는 네, 자기 네. 의견 있는 게 더 낫다는 네. 거죠. 네, 물론 조건이 있어요. 예. 그 고집 피운다는 건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진짜 의견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그냥 이렇게 지시하신 거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가 아니라 네, 어떤 네.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맞아요. 직원들도. 네. 그래서 더 좋은 의사결정으로 가게끔 팔로워들도 도움을 또 줘야 되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리더를 또 네. 이제 보완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조직에서 보면은 예스맨들이 또 주변에 많기도 하고 은근히 또 그 선배나 리더들이 예스맨을 또 좋아해요. 사실 당연합니다. 리더가 지시할 때 네. 고민 안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충분히 고민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네네네. 그 고민을 이해해주고 바로 따라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리더도 자기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그럼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리더가 지시한 대로 항상 순응하면서 따르는 팔로워들만 있으면 조직이 혹은 조직 구성원들이 뭘 배우게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예스맨이 계속 성공하면. 네, 네.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위험한 상황에 위기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순응했잖아요. 결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았죠. 그게 점점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증폭돼서 정말 폭탄처럼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팔로워, 좋은 직원들도 많이 필요한데 이게 또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제 리더십이 좋아야 된다. 타고난 리더가 있으면 네, 네, 네. 그를 따르는 좋은 직원들도 많이 이제 따라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그럴까요? 이건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리더가 좋은 팔로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좋은 팔로워가 훌륭한 리더를 만든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서로 간에. 네, 네. 이렇게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같이 간다. 예전에는 앞에 항상 리더가 있고 뒤에 팔로워가 있어서 네네네. 따라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은 보스고 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네. 사람이 리더라면서요. 네네네. 근데 그 예외가 있긴 합니다.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대표적으로 군대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팔로워들의 태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팔로워가 예를 들어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리더를 바꿀 수도 있을까요? 리더의 스타일을? 물론이죠. 네. 예를 들어서 팔로워가 계속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계속 언급해주고 이러면 리더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또 본인이 놓친 부분이 없나 고민해봐야 됩니다. 근데 팔로워가 전반적으로 조용해요. 그냥 리더가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따라요. 그러면 리더는 계속 지시만 합니다. 그래서 팔로워의 태도는 리더를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으냐? 리더는 팔로워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같은 걸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워는 그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리더가 설정해준 경계 범위를 넘어서는 거는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아. 네, 네, 맞습니다. 내가 수용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일 수도 있고 울타리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걸 정해주는 게 또 사실은 이제 리더의 몫이고.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부장님이, 네, 상무님이, 사장님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직원이 네, 이거 막 꼬치꼬치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내가 나중에 불이익당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엄청 부담되는 일이라서 네. 용기를 내라는 말은 그냥 말이에요. 그렇죠. 그 또 네. 어떤 상사냐에 따라서 막. 맞아요. 네. 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용기 있게 나섰다가 예. 손해 볼지도 모른다는 걱정하고 예. 그다음에 그런 사례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럴 때는 용기를 내야지라는 거는 말로 할 수 있지만 실제는
되게 좀 어렵고요. 근데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 팔로우도 그 조직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럼요. 이 지점에서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 조직이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러면 이거는 나서야죠. 그러다가 이제 연판장 돌리게 되고 네, 아니 또 그렇게 이제 나서게 되고 하게 되는데 좀 전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드럽게요. 네. 일단 말씀을 하실 때 리더의 말을 그대로 부정하지 않고요. 네. 위험 요소를 언급한다거나 이건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랑 충돌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 리더의 태도를 그냥 직설적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팔로워가 네, 가끔 있는데 그거 정말 위험하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 정도로 좀 하시면 완곡하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더나 팔로워나 좋은 관계 상호작용이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더도 팔로워도 조직의 구성원이에요. 그럼요. 역할만 다를 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목표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게 뭐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리더와 팔로워는 서로 말을 안 해도 되는 편한 관계면 안 되고요. 아하. 소통을 해야 하는. 네, 서로에게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구이님, 저는 현장직인데요. 사장님이 내려와서 지시할 때 맞는 말만 하니까 사장님이 저한테는 안 오시더라고요. 전 건강한 또 조직 내에서의 관계 또 만들어가야겠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김경필 멘토와 함께 돌아오는데요. 특이하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당연히 좀 경제적으로는 쉽진 않겠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